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켈리 맥킨지라고 합니다. 우리 집은 얼마 전까지 본의 아니게 세 가족이 모두 떨어져 지냈었는데요. 저는 원래 제 가족이 사는 밴쿠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제 딸 미아는 한국에 가 있었으며, 남편은 독일 지사 해외 근무 때문에 베를린에 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음에도 계속 혼자 있으니 외롭기도 하고, 딸과 남편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우리 어린 딸이 낯선 한국에서 잘 지내는지 걱정이었죠. 그나마 남편은 캐나다에 있는 본사에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가곤 해서 볼 수 있었지만 딸은 한 달 넘게 얼굴을 못 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현재 ASS이라는 비영리 국제재단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고등학교와 한국 홈스테이 가정을 체험 중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재밌는 건지 미아는 먼저 연락도 잘 안 해서 섭섭했어요. 딸이 몹시 보고 싶었던 저는 결국 아껴두었던 휴가를 썼습니다. 딸과 만나기 위해서 남은 일을 끝내려고 일주일 내내 야근했지요. 그렇게 모든 일을 끝내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 땅을 밟은 저는 한국 교복을 입은 딸과 포옹했습니다. 우리 딸은 캐나다에 있을 때 공립학교만 다녔기 때문에 교복을 입어본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후에 도착한 비행기였기 때문에 학교를 끝나고 바로 온 것 같았습니다. 미아가 엄마가 보고 싶었다면서 애교를 부리는데 말만 보고 싶다고 하면서 연락도 안 하냐고 핀잔을 주긴 했지만 섭섭함이 좀 풀렸습니다. 저는 먼저 딸이 머무르고 있는 홈스테이 가정에 가서 미아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며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사진으로만 본 분들이었는데 실제로 보니 더 인상이 푸근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영어도 잘하는 부부라 의사소통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부부에게 한국에 있을 동안 제가 데리고 있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인 부부는 흔쾌히 수락해 주셨고 저는 딸과 함께 제가 숙박하고 있는 호텔로 돌아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한국 학교에서 겪은 것들을 조잘대면서 털어놓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무척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 자기도 한국 학생들처럼 늦은 시간까지 공부해봤지만 너무 힘들어서 본 수업만 받고 3시 넘어서 하교한다는 것, 홈스테이 가정집 주인 부부가 서울의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줬다는 것 등등. 미아가 신이 나서 하는 이야기를 듣자니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잘 보냈다는 생각이 들어 흐뭇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든 다음 날 7시도 안 된 일은 아침부터 야단법석이었습니다. 딸이 실수로 다음날 준비물을 홈스테이 집에서 가지고 오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냥 가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딸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결국 딸의 준비물을 위해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홈스테이 하는 곳에서 학교가 가까운 거리라 지각은 아슬아슬하게 면한 듯 했습니다. 제가 아침 시간부터 찾아뵈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자 아주머니께서는 남편 출근 시간이라 어차피 깨어 있었다면서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이왕 오신 김에 아침이나 드시고 가라면서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코를 타고 흘러들어오는 한식 냄새가 너무 좋아서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홀린 듯이 식탁에 앉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회사 근처에 있는 맛있는 한식당에 종종 들렸기 때문에 예전부터 한식에 익숙한 편이었습니다. 뜨끈뜨끈한 된장국을 먹자 몸에 따뜻한 기운이 쫙 돌았고 계란말이도 짭조름하니 간이 잘 맞아 아주 맛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좋았던 반찬이 오이소박이었는데 저는 식탁에서 오이소박이를 본 순간 너무 기뻤어요. 예전에도 한식당에서 오이소박이를 먹어보고 부추의 달콤 씁쓸한 맛과 아삭아삭한 식감이 좋았는데 그 다음번에 갔을 때는 다른 반찬이 나와 아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오이소박이를 좋아한다는 걸 눈치챈 건지 나중에 다시 캐나다에 돌아갈 때 싸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쳐들어온 사람한테도 이렇게까지 친절하다니. 왜 딸이 홈스테이 부부를 입이 닳도록 칭찬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미아의 학원이 끝날 때까지 같이 서울 구경이라도 하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저희 딸은 한국에서도 일주일에 화, 목, 금 이렇게 미술 학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 집에 왔습니다. 미술 쪽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딸의 취미 생활이라 캐나다에 있을 때도 강습받곤 했거든요. 저는 아주머니에게 폐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고 그녀와 함께 서울 시내와 경복궁을 구경했습니다. 그 경험은 저한테 아주 이색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인프라를 갖춘 현대의 모습과 특유의 전통 문화를 둘 다 경험할 수 있었죠. 한국에 오기 전 여행 가이드북을 읽었을 때 서울은 옛날 전통 문화와 현대적인 도시가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글귀를 읽은 적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것 같더군요. 예전에 한국의 옆 나라인 일본에 여행 간 적 있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전통 문화를 잘 보존된 곳이 많아서 볼거리는 많았지만 반면에 너무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고집해서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카드를 안 받고 현금 결제만 받는 가게가 너무 많았고 또 공공 와이파이도 별로 없어 너무 불편했어요. 와이파이가 잡히나 싶으면 과금해야 한다던가 너무 신호가 약하든가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통화가 아니면 유심칩이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공 와이파이가 잘 되어 있었으며 카드를 안 받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한국 손님들이 휴대폰을 내밀고 결제하는 모습을 보면 모바일 간편 결제도 보편화된 듯 했습니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일본처럼 지하철이 지연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편했습니다. 이렇듯 서울은 볼거리와 편리함 두 마리 토끼를 둘 다 잡은 도시였죠. 아주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학원이 끝날 때쯤 저는 미아를 마중하러 갔습니다. 미아는 한국인 여자아이 한 명과 함께 상가 밖을 나오더니 저를 발견하고 밝은 얼굴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아는 그 여자아이를 소개해주면서 얘가 내가 자주 말하던 혜진이야라고 말했습니다. 혜진이는 미대를 목표로 학원에서 입시 준비를 하는 여자아이로 우리 딸과도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미국 지사에서 일해 초등학교를 캘리포니아에서 다녔기 때문에 영어가 유창한 편이었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미아가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학원을 추천해 준 것도 혜진이었죠. 저희 딸하고 잘 지내주는 게 고마워서 그 친구와도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혜진이는 예의도 바르고 잘 웃는 친구라 아주 마음에 들었지만 그날 몸 상태가 안 좋은 모양인지 힘이 없어 보였고 가끔 고개를 돌리고 기침하곤 했습니다. 미아가 안쓰러운 얼굴로 괜찮냐고 물어보니 혜진이는 내일도 안 좋으면 병원에 갈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려고 예약하려면 그래도 최소 며칠은 있어야 할 텐데 그때까지 고생할 혜진이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국에서 약이라도 사다 줄까 고민했지만 처음 본 사이에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부담스러워할까봐 관뒀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저는 아주머니와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는데요. 아주머니께서는 내일은 주말이니 서울 근교에도 같이 놀러 가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외국인들한테 한국을 소개해주고 싶어 홈스테이 일을 하게 된 거라 전혀 미안해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도 저는 미아가 학원을 끝난 후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딸이 오늘은 30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을 하고 학원 옆에서 휴대폰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편하게 앉아서 기다리고 싶었지만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을 무렵 누군가 휙 지나가는 모습이 낯이 익었습니다. 빠른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여고생의 뒷모습이 왠지 어제 만난 혜진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혜진이도 저렇게 뒷머리에 빨간색 머리핀을 꽂고 있거든요. 혜진이냐고 아는 척을 하려다가 워낙 빠른 걸음이라 금세 휙 저만치 가버리더군요. 혜진이로 추측되는 여학생은 학원 바로 근처에 있는 큰 병원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병원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본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제가 알기로는 혜진이가 오늘도 안 좋으면 병원에 갈지 생각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갔다고요? 한국 분들은 제가 놀라는 이유가 이해 안 되겠지만 캐나다에서는 저렇게 당일 잡아서 진료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가정마다 배정된 패밀리 닥터가 있었는데 심각한 질병이 아닌 이상 보통 이 패밀리 닥터에게 진료받았죠. 하지만 이 패밀리 닥터를 보러 가려면 며칠 전에 예약하고 가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일주일씩 기다리는 경우도 흔했죠. 게다가 이 병원은 일반 소규모 클리닉이라기엔 너무 컸습니다. 간판도 보면 한글 밑에 영어로 적혀있는 병원은 클리닉이 아닌 하스피털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하스피털이라고 하면 종합병원을 뜻하는데 보통 종합병원은 전문의가 상주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사람을 혜진이로 착각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전문의를 만나려면 보통 몇 달 정도 걸리는데 이 당시만 해도 한국과 캐나다의 의료제도의 차이를 모르고 있었던 저는 절대 혜진이가 당일에 전문의를 만나러 갔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로부터 한 30분쯤 기다렸을까요? 수업을 늦게 끝내고 온 미아를 만난 저는 그날도 근처 식당 중 한 곳에 들어가 식사했습니다. 저는 왜 오늘은 혜진이랑 같이 안 나오고 혼자 나왔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혜진이 오늘 병원 가느라고 평소보다 좀 일찍 나갔을걸요? 요 앞에 있는 병원으로 갖다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던 여고생은 혜진이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그런 큰 병원을 당일 바로 갈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홈스테이 부부와 서울 근교로 가게 된 날, 홈스테이 부부에게 어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한국은 원래 당일 진료하는 게 보통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부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보통 다 그렇지 않아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한국도 물론 수술이나 시술하거나
병을 관리하기 위해 의사와 정기적으로 만날 때에는 예약하는 게 보통이지만 무조건 예약하고 가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문의를 만나는데 몇 달이 걸리는 병원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만약 그런 병원이 있다면 금방 망하고 말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악할 만한 이야기를 들은 저는 그 뒤 인터넷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의 의료 제도를 경험하고 문화 충격을 받았다는 캐나다인들의 글이 줄줄이 나오더군요. 어떤 부부의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수술하려니 너무 오래 걸려 한국에서 수술 일정을 잡았더니 며칠 만에 바로 잡혔다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면서 제가 우물안개구리였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캐나다 국민으로서 무상 의료를 제공하는 제 나라가 복지 강국이라고 자랑스러워했는데 더 대단한 나라가 있었던 것이죠. 한국은 무상 의료는 아니었지만 의료비가 쌌고 돈이 많이 드는 수술의 경우에는 캐나다도 무조건 무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전반적으로 느끼는 의료 서비스의 수준은 외국인들조차 한국이 더 수준 높고 환자 입장에서는 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뒤 딸을 마중하러 가는 길에서 병원을 들락거리는 여고생 남고생들을 흔히 볼 수 있었어요. 분명 저 아이들은 캐나다 사람들과 달리 크게 고민하지 않고 당일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기다린다고 해봤자 며칠 전 예약해서 가는 것이겠죠. 캐나다에 돌아온 후에도 저는 병원에 들락거리는 아이들을 보면 한국에 있었던 일이 종종 생각나고는 합니다. 요즘 캐나다에서도 의료인 수 부족 때문에 의료 민영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조건 한쪽으로 치우친 것보다는 한국처럼 균형 잡힌 의료 제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딸을 보러 왔다가 한국의 병원 문화와 제도에 충격받은 캐나다 여성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 뉴스는 언제나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